2008년 이후로니까 벌써 17년 동안 제대로 된 하락장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맨날 가즈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빠지면 가즈하만 야 가즈하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라는 거를 10년 넘게 계속 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락장은 무조건 온다. 안 오는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좀 살짝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알아둬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슬퍼. 감정 잡고 있어요. 오늘 옷도 맞아, 옷이 괜히 제가 이렇게 블랙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바로 하락장 때문에. 맞아요. 네. 하락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실 경제 전문가 이효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락장은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그쵸. 하락장 맞아본 적 무서워요. 있어요? 저 하락장 제가 사면 하락장이에요. 네. 늘 그래서 제가 지원 사면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내가 지표 사면 있잖아요. 떨어지고. 내가 사면 하락장.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근데 하락장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안 기다릴 수가 없는 게 한동안 엄청 막 불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넣으면 무조건 되고. 근데 또 요즘에 약간 이제 파란불이 조금씩 막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요. 저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투자 마인드 편에서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전 대체 언제 의연하게 파란불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락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단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제가 하락장이지만 사실 조정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잖아요. 이 단어들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정장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영어로는 커렉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커렉션 그러면 코렉트잖아요. 옳다는 거잖아. 근데 조정이 옳은 건가?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이런 각도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 이걸 이제 코렉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승 추세에서도 언제든지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락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락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조정이라는 거는 상승 구간에도 언제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하락장은 그냥 아예 계속 빠지는 거.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반등하는 것이 코렉션일 수 있겠죠. 하락하는데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적당히만 하락해라라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투자자거든요. 근데 뭐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 몇 년간 이제 불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락장이 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우선은 하락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경제가 좋아져야 주가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경제가 좋아야 주가가 오를까요? 그럼 경제랑은 상관없다고 하면은 뭐 때문에 오르는 거고 뭐 때문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제 주가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좋아지면은 주가가 올라요. 근데 회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이 많이 나야 되는 거죠. 그건 아무래도 경제가 좋아질 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사람들이 주식을 막 좋아하게 될 때가 있고요.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리인 거예요. 그 심리적인 요인이 정말로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했어요. 맞아요. 지금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들도 막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그럴 때가 있던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심리적으로 금리가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때 금리가 이 심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금 금리 플러스 심리예요.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주식 하라고 해도 잘 안 해. 안 움직여. 그러면 심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오는 거죠, 주식시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경향이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심리가 영향을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전보다 지금이 그런 그쵸. 시기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게 2008년부터 시작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당시에 버냉키 의장, 경제 대통령이고, 버냉키를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돈을 뿌리는 게 나와요. 봤어요. 네, 헬리콥터를 타고 막 돈을 뿌려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밖에서 막 돈 뿌리고 있어, 누가. 네.
얼마나 좋아. 그래서 돈 주스러 가야 되냐.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니고 돈 주스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 무슨 방송? 아,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로 그렇게 돈을 뿌렸어요. 실제로. 진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뿌린 효과를 주는 현상 제도를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뿌렸어요. 그 일이 진행된 이후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경제라는 것이 이만큼 좋아지면 주가는 이렇게 올랐어요. 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사 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으로. 그래서 이 괴리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잠깐만 하락장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빠져도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다. 만약 이게 같이 움직일 때는 이게 빠지거나 오르는 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미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경제에 기반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80%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하락장 그 이야기만 들어도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 하락장들이 좀 보인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 하락장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상승하고 있는 동안의 조정인 건지 이 조정은 보통 10% 내외 혹은 많게는 20%까지 조정도 상승 구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가 넘어가는 조정이다? 아, 그러면 이거는 좀 뭔가 하락으로 전환하는 건가? 하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30%에서 50%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보면 만약에 주가 지수가 50% 빠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1,500까지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본격적인 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지금 우리는 위기가 온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주인공만 바뀌지 그 주제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급락과 하락장을 나누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상승장 구간의 하락은 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정의 성격이 이미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급락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승장인데도 갑자기 시장이 급락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이미 지금 올해도 있었죠. 올해 4월 달에도 관세 때문에 급락했죠. 다시 다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승 구간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하락장은 이야기가 달라요. 하락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적어도 1년 이상, 그리고 뭐 30% 이상 지수 기준으로 이제 하락하는 걸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하락장은 거의 대부분 경기 침체를 동반합니다. 제가 하락장 관련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9월은 뭐 전통적으로 조정장 뭐 이런 말도 있고 실제로 9월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 건가요? 맞아요. 뭐 몇 월이 좋고 몇 월이 안 좋고 그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5월에도 또 이제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사람들이 길들여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주식을 사고 싶다가도 야 9월에는 조정이라던데 좀 사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리고 또 들어요.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그게 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주식 시장은 특이하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라는 게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는 게 그 예측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영향을 받는다. 그 말 때문에 그쵸. 그 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지. 바뀔 수도 있어. 주식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그 투자하기 위험한 달이 있습니다. 2월 달이 있고요. 1월 달이 있고 3월 달이 있고 4월 달이 있고 5월 달이 있고 다 있네요. 매달 위험합니다. always 네. 늘. 9월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FOMC라고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은 이거를 경제 하락신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다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고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설명하면은 연준이 보험성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직 안 좋아진 건 아닌데 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미리 좀 금리를 인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건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경제라는 것은 좋아질 때도 있고 안 좋아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다가 다시 좋아지다가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이거 우리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높이 떴다가 내려올 때 이제 쑥 해서 소프트하게 랜딩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쓱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라는 것이 이 축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쭉 올라갔다가 싹 해서 싹 이렇게 또 다시 싹 해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들려고 지금 연준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금리를 살짝 내렸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적으로 미리 이제 금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 인하 시점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하드 랜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밑으로 이렇게 푹 내려가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막 와장창 내리고 막 돈을 더 뿌려야 되나 어쩌나 막 이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기 침체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연준이 잘해주길 바라야 됩니다. 연준이 이렇게 해서 싹 해서 또 올라가고 소프트하게 딱 올라가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난 한 40년 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렸나 내렸나 이런 걸 보여주는 차트가 있어요. 그 기간에 회색 음영으로 경기 침체 구간을 이렇게 표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10년마다 한 번 반복돼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주기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진짜 자주 있었거든요. 2, 3년에 한 번씩. 1970년대는 2년 있다가 또 경기 침체, 2년 있다가 또 경기 침체 그랬어요. 근데 이게 1990년대부터 뜨문뜨문 되기 시작하더니 2000년 이후로는 2008년 이후로 그리고 코로나 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꽤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준. 그 얘기는 파월 의장에 대한 욕이 많잖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긴 한 거다. 운전을 이렇게 해서 오 했다가 다시 오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없으니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음 하락장은 언제쯤 올까요? 그거를 알면 너무 좋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 수는 없는데 뒤늦게라도 이건 하락장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수익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안 돼요. 근데 대신에 물가가 안 돼.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라도 이거는 좀 하락장인 것 같다. 그래서 좀 주식이든 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평소보다 많이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뒤늦게라도 하는 거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20-30%가 더 빠지거든요. 50%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락장이라고 판단을 뒤늦게라도 하면 좋은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뭐가 있냐? 네. 그게 저는 이제 실업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 고용. 네. 아니 미국에서 오죽하면 일하겠다는데도 일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겠냐? 그런 얘기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먹을 걸 먹고 싶어도 못 사 먹는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률 한 4% 정도면 높은 거죠? 아니요, 지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4.5%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4.5%가 넘어간다. 9월달이든 10월달이든 언제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생긴다면 후행적으로라도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대비는 해야 된다. 대비는 하고 지금 있어요. 4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4.5%를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다고 보세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 내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왜 높아질 가능성이 있냐면은 경제가 안 좋아져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환기. 세상이 진짜 격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격변하고 있는 거냐? AI 때문에 격변하고 있어요. AI 때문에. 얼마 전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전 세계 2등 기업입니다. 10,000명을 잘랐어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네, 실적이 좋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AI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너무 좋아졌구나. 네. 사람이 없어도. 슬프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과격한 형태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대비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게 AI가 만드는 이제 파괴적인 혁신인 거죠. 사람이 필요 없게 만드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좋은 거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물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1990년대예요. 미국이 PC가 나왔거든요. 그게요. 그때 얼마나 큰 혁신이 있었냐면은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보고서를 쓰거나 그러면 뭐 워드로 이렇게 써가지고 프린트 딱 해서 아 이거 틀렸네 그럼 다시 할까요? 하잖아요. 옛날에는 썼습니다. 타자 안 치고 타자 쓰기 전에 한번 타자 없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보고서 누구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줄 그어가지고 줄 써가지고 다 틀렸어. 아 다시 써.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됐고 사실 미국에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호황이 진행된 것도 그때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AI가 가져올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효과가 또 있다. 그런 생각도 연준에서 지금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하락장이 온다면은 이제 사회초년생 기준에서는 거의 첫 번째 맞이하는 하락장일 텐데 그때 필요한 좀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대 이후로 2008년 이후로니까 벌써 17년 됐죠. 17년 동안 제대로 된 하락장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급락장은 경험했어도 네, 하락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뭔가 돈을 뿌리든 뭘 하든 해가지고 하락장은 안 만든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락장이 오면 정말 우왕좌왕하겠죠. 근데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맨날 가즈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빠지면 가즈하만. 야 가즈하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라는 거를 10년 넘게 계속 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락장은 무조건 온다. 안 오는 게 아니다. 블랙스완이네요. 예, 안 오는 게 아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락장이 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락장이 온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실업률을 기준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때라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획해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지 않았을 때. 오지 않았을 때. 왔을 때는 뭐야 가자 했는데 저 어제 가자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락장이 왔을 때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가 많이 빠지면 달리기를 하러 갑니다. 어제 제가 팔란티어 주가가 10% 빠져가지고 제가 운동장을 10바퀴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새벽에 새벽에도 뛰고 아침에도 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 하락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여기 매몰되면요. 이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때 그때 한번 1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하락장이긴 한데 그거는 하락장 중에서는 마일드한 하락장이었죠. 그게 왜냐면 마일드하다고요? 경기 침체가 없었기 때문에. 침체가 없어서. 네, 경기 침체는 없었잖아요.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 것에 의한 조정이었고 그래서 마일드한 하락장이었죠. 30% 정도 조정으로 끝났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 1년 동안. 근데 그것도 힘든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위기가 온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2008년 기준으로 50% 빠졌습니다. 그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미국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이제 끝났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죠. 근데 어떻게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버냉키가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당시에는 조정의 원인이 달랐죠.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조정이었어요. 파월이 일부러 주가를 누르고 물가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니까 이거는 일부러 누른 거예요. 일부러.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주셨어요. 하락장은 무조건 온다. 그리고 실업률 지금 4.5%가 높아지면서 뭔가가 일이 생기면은 그때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해놔야 된다. 중요한 거는 2022년도는 금리에 의한 하락이지만
진짜 하락장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동반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적었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으리. 뼈의 새길이. 그러면 하락장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투자 전략이 있나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위기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때라도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위기가 한참 온 이후로 위기가 끝나갈 때쯤이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다시 주가가 올라갈 때 돈을 벌고 회복할 수 있을 거잖아요. 위기가 온다라는 거는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위기가 오면 기업들이 많이 망해요. 그럼 살아남은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걔가 다 먹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럼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누가 망하고 누가 살아남는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위기는 반드시 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그 망하게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너가 생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장이 왔을 때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로 평단가를 좀 낮추는 건 괜찮나요? 우리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에 투자한다, S&P 지수에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기업에 투자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는 혁신 기업이 있고요. 혁신 기업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더 좋은 기업이 나왔을 때 그 덜 좋은 기업이 망해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다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안전판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떤 기업은 죽을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맞다.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정시주기다. 그건 안 된다. 네. 잘 모르겠다면 하지 않는 개별 기업 그 분석 전 당연히 지수를 그래요. 보겠습니다. 지수를 해야 돼요. 네. 지수. S&P 500 나스닥. 하락장에서 피해야 하는 투자 행동과 반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기간이 막 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하락장에서도 더 많이 빠지다가 반등하는 구간이 있어요. 반등하는 구간에서 됐나 보다 그러고 또 가자 하면 안 되는 거죠. 데드캣 바운스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때 와 이게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락장이 시작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한 1년 정도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또 샀다가 두드러맞고 또 샀다가 두드러맞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신창이가. 그러다가 이제 계좌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것 이제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빠졌으면 충분하니까 나 몰빵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맞추셨네요. 근데 하락장이 끝난 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고 그러면 하락장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다 해소가 되고 경제가 이제 좋아질 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하락장은 끝나요. 회복되기 전. 선반영인가요? 네,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락을 만들어낸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진짜 범인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그 회사가 이제 시티은행이었죠. 시티은행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티은행이 엄청난 악재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빠져요. 요게 하락장이 끝났다는 신호예요. 횡보를 하는 그 느낌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시티은행이 횡보를 한다면 다른 은행은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미 이제 더 안 좋은 것들이 더 반영되기가 어려울 정도 주가가 빠졌다는 증거예요. 주가는 언제나 과잉해서 빠지고 과잉해서 오르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게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기 전에 주가 바닥이 나와요.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도 모르고 하락장이 끝나는 것도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 원칙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항상 주가 바닥은 나오니까. 오늘 욕심내지 맙시다. 그냥 하락장에서만 잘 버티고 뭐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조금 소신 있게 혹시 하락장을 위기가 아닌 좀 기회로는 만들 수 없을까요? 기회를 만들 수 있죠. 네. 그 새로운 경제가 나와요, 이제. 분명히. 위기 이후에. 근데 왜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발목에 사서 뭐 그렇게는 안 돼도 무릎쯤에서 사서 어깨쯤에서 팔면 나도 투자 천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장에 사가지고 네. 상승장에 팔겠다 이 말인 거죠? 그쵸?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투자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투자를 시작해서 상승장이 시작할 때 이제 팔고 나오고,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할 때 사기 시작해서
하락이 시작할 때 파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방법을 저는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그냥 구분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하락장이 시작했을 때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 그건 외로운 일인 거죠. 네, 외로운 일인 거죠.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갈 건데 그 소위 말하는 컨트레리언,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게 나는 즐거운 청개구리의 습성이 많이 있는, 그럼 남들이 다 좋다고 하면 난 안 좋은 것 같은데 남들이 싫다고 그러면 나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게 이제 익숙해진 분은 하락장일 때 사서 상승장일 때 파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 좀 관심이 있고 막 이런 건데 그런 분들은 상승장이 시작할 때 사서 하락장이 시작할 때 파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상승장일 때 하고 하락장일 때 쉬고 이게 맞지. 반대로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AI가 좋다는데 아닌데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러면서 안 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오늘 이호석 대표님과 함께 하락장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깊게 나눠봤는데요. 우리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뭔가 하락장이라고 하면 그냥 무서운 거 약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뭔가의 그 규칙이 또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호석 법칙. 네, 이호석 법칙. 저도 사실 지연님처럼 약간 하락장 안 오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하락장 무조건 온다.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좀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투자라는 게 인생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구간은 언제든지 옵니다. 저도 매번 안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 또 좋은 게 또 열리거든요. 분명한 건 위기가 오면 그 다음 기회가 온다. 위기에 대해서 평소에 미리 잘 고민해 두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이제 타이머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인생을 배우네요. 네, 오늘 타이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